거기서는 이제 기후 변화 이게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런 저도 기후 변화에 완전히 문외한인데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기술들이 확실히 미래의 대세가 되겠구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난방법인데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로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선진국은 이쪽을 계속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딴 나라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퀀트 투자자로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죠. 강환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최근에 독일 다녀오셨다고요? 네, 2주 정도 갔다 왔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우리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유럽, 그 네. 중에서도 뭐 독일도 만만치 않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사실 2012년부터 21년까지 그 9년 동안에 이제 2년은 제가 본사에서 일을 했는데 7년 동안 제가 독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 7년 동안에 제가 슈퍼를 갔는데 가격이 오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12년부터 21년까지. 이번에 딱 가보니까 모든 것이 최소한 20% 올랐더라고요. 슈퍼 가격뿐만이 아니라 뭐 식당 가격도 그렇고 뭐 서비스 비용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것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때요? 주가 이 자산 시장의 움직임? 일단 가가지고 제가 이제 독일 애들이랑 주식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확실히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경제 얘기를 이제 주로 이제 좀 많이 했는데요. 이제 요번에 좀 놀랐던 거는 이제 가보니까 독일 애들이 전부 다 에너지와 기후 변화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거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 사실 한국에서는 뭐 제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1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네, 없었는데 독일 애들은 오로지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제 친구들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니까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걔네들이랑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왔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난민이 중동에서 200만 명이 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100만 명이 와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 많이 와 있죠. 그렇죠. 300만 명이 와 있고 실제로 그래서 밖에 보면은 중동 사람들, 흑인들 그리고 러시아어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아프리카 쪽이 말라버리면은 이제 사막화가 되고 이제 스페인도 조만간 사막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게 300만 명이 아니라 몇 천만 명, 몇억 명이 올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 못 할 것이다. 이래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참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만약에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네. 북쪽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가 뭐 저쪽 러시아에서 인구들이 계속 밀려 내려온다. 네. 이런 그래서 난민이 뭐 수백만 명 있다. 이러면은 우리도 이러한 현상이 더 일어날지 어떨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기는 당면한 문제군요. 그게. 네, 그래서 지금 300만 명도 핸들링을 제대로 못 하는데, 근데 몇 천만 명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 국경을 닫아서 그 사람들이 못 오게 할 것인가? 그럼 걔네들이 거기서 굶어 죽을 거고, 아니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독일이 망가진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식량 의존도가 50%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기후변화 때문에 딴 곳에서 식량 생산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한국에 수출할 게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 문제 부닥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확실히 문제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얘기만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가요? 유럽에서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네. 그 다음에 또 탄소 국경세를 포함해서. 네. 근데 뭔가 하여튼 기존의 우리 석유화학 네. 이쪽과 관련된 분야에 뭔가 자꾸 제재를 가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네. 그게 이제 그쪽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르게 보면은 유럽은 이게 당면한 그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 둘 다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독일이나 유럽에 지금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생산을 하는 건 아니고 생산은 동유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뭐 이런 데서 생산을 하는데 근데
유럽 본부를 보통은 프랑크푸르트 독일 쪽에 많이 두거든요. 옛날에는 그 파리, 런던,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브렉시트 때문에 EU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파리도 사실 좀 별로기 때문에 독일로 좀 많이 오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기는 하는데 근데 확실히 저는 이제 독일만 다녀봤지만 거기서는 이제 기후 변화 이게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독일이 그렇게 그 의진이 있는데 그 하도 관료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아, 관료주의가 심해요, 독일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한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풍력 발전기를 세워야 되는데 그 풍력 발전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거를 고속도로를 가지고 얘를 어디다가 가서 박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25,000개가 아직 허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 차를 타고 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제 얘를 이제 고속도로에서 나르는 허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얘를 세우기 전에는 또 이제 철새가 일로 날아가는가 이런 걸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몇 년 동안에. 그게 또 환경평가 우리 소위.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시간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디다. 그래서 이제 한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이. 네, 그리고 저기 태양광 같은 경우도 정말 그 베를린 넘게 아주 큰 규모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제 그 독일에서 그게 하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나미비아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300억 유로를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미비아에 어마어마한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수소로 만든 다음에 독일로 가져온다. 뭐 이런 아주 큰 계획을 짜고 있던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사실 그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를 밀었다가 호되게 당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외국의 에너지를 맡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예를 들면은 딴 나라가 와서 나미비아한테 뭐 예를 들면 뇌물을 줘가지고 이거 근데 우리가 가질래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 독일이 우리가 유럽에서도 가장 앞서는 어떤 공업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모든 게 잘 발전돼 있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네요. 예, 요번에 확실히 가봐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거, 여기서 이제 투자에도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요. 독일은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은 주로 이제 모든 게 잘 되기 때문에 가면 처음에 굉장히 열을 받거든요. 근데 한 2주 정도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가끔 뭐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되네? 하면서. 근데 한국은 대부분 모든 게 되기 때문에, 뭐 가끔 안 되면 짜증이 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시스템적인 문제 네. 혹은 얼마나 그 개혁화 돼가고 있는가 사회가 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 앞으로의 비전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독일은 뭐 오래된 종이 호랑이, 늙은 네. 호랑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점점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네, 말씀하신 그 표현이 사실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들도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지금 독일이 어떻게 잘 사나라는 걸 보면은 그 옛날에 그 강력한 제조업 기반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조업 기반이 대기업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까지 다 퍼져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기술 자본 때문에 지금까지 그나마 잘 먹고 살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미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뭐 AI라든지 뭐 IT 소프트웨어 쪽, 뭐 배터리, 뭐 전기차, 뭐 반도체 이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독일이. 그래서 사실 뭐 지금까지는 이 제조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한 세대 정도 지나면은 먹을 게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저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독일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국민들이 막 으쌰으쌰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제 뭔가 제대로 좀 해봐야지 하고 우리 뭐 돈을 벌자 뭐 이런 욕망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나라거든요, 또. 그러게. 왜냐하면 우리만 봐도 뭔가 조금만 불편하면 막 불만 터트리고 막 불평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시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전쟁에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후 변화를 위해서 으쌰으쌰 하는 거는 잘하는데, 근데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것 큰 같더라고요. 아젠다만. 그렇죠. 큰 아젠다 쪽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엄청 뭐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뭐 40세까지, 50세까지 떼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욕망이 강력한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식 채널들도 많고 잘 되는 걸 보면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독일에 가서 슬쩍 살펴봤는데, 투자 채널 전무하네. 뭐 이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좀. 네. 독일어 잘하면 거기서 하면 되겠네. 저는 이제 영어로 아마 이제 하반기부터 좀 할 것 같은데요. 독일어는 그래요? 절대 안 하죠. 그거 이제 누가 보니까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가지고 있는 킬러 기술이 있다면서요? 킬러 기술이 있는 거라서 저는 이제 별로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여기 나온 킬러 기술은 사실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기후 변화를 같이 연구를 좀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라고 했는데 그 빌 게이츠 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저도 기후 변화에 완전히 문외한인데 이제 그 책은 딱 보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기술들이 확실히 미래의 대세가 되겠구나라는 추측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좀 농담으로 맨날 그렇게 말했거든요. 기후 변화 그게 별거야? 이산화탄소를 공기에서 잡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늘 농담을 했는데 실제로 그 기술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근데 그 기술이 너무 비싸서 문제인데 혁신이 있어서 싸지면은 이거 좀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온실 효과를 막는 게 그 햇빛을 1% 정도만 차단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입자를 싸가지고 햇빛을 어느 정도 막는 기술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구름을 밝게 해가지고 햇빛을 반사하는 기술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외로도 사실 그 빌 게이츠 책 보면 굉장히 신기한 기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저 같은 경우 가장 관심이 있었던 이제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인공 고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공 고기가 진짜 고기보다 지금 86% 비싼데 그것도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격을 낮추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생산하는 진짜 고기보다 이제 그 인공 고기를 먹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뭐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는. 네. 인공고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는데요. 근데 사실 나중에는 선택권이 없지 않을까요? 사실. 네. 아니 식감이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네. 드셔본 경험이 있나? 그러니까 은근히 의외로 꽤 맛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미래 어떤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미래 어떤 지향적인 그 개선이 부족하긴 하지만 요와 얘기한 이러한 기술과 관련해서는 뭔가 독일도 앞장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독일도 이제 어느 정도 앞서고 있고, 사실 이 기후변화라는 게 그 한국에서는 테마가 좀 덜 되는 그 이슈이기는 하거든요. 일단 우리는 기후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일단 우리 먹고 살기 바쁜데 이게 먼저 앞서 있죠. 그 말씀도 당연히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이렇게 기후변화가 계속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 결국은 너무 더워서 죽기 때문에 이 이슈는 피해갈 수 없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 관련된 기술이 뭐가 있을까? 이거 찾아보는 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왜냐면 아무래도 그 선진국은 이쪽을 계속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딴 나라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거는 네.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유럽에 잠깐 있을 때 네. 보면은 그 독일에서 온 친구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그 동독 출신과 서독 출신들이 이게 서로 그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동독 출신들 차별하는 예, 예. 그런 문화가 아직 있나요? 아무래도 지역적 차별. 아직도 동독이 서독보다 좀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GDP 수준이 한 80에서 90%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올라왔네.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올라왔는데, 근데 사실 통일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독으로 가버렸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동독은 사실 경쟁력 있는 사업이 없었으니까, 산업이 없었으니까요. 네. 네. 그런 건 확실히 좀 있고, 그죠. 아직도 이제 좀 차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 성향도 좀 다릅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그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셌고, 그리고 관료주의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사람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표를 보시면은 저기 지금 SPD라고 나와 있는 정당이 지금 제1여당입니다. 네. 근데 지금 지지율이 20%도 안 돼요. 보시다시피.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정부를 꾸리고 있냐 하면은 그 SPD 밑에 그륜네라는 곳이 있고 FDP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SPD가 중도 좌파 정당이고, 그리고 그륜네가 녹색당, 그러니까 친환경 정당이고요. 그리고 FDP는 사실 좀 자본가 정당입니다. 사실 그래서 SPD랑 FDP가 좀 잘 안 맞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50%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정당이 합쳐가지고 지금 연정을 구상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세 정당의 지지율을 다 합쳐봤자 지금 이거 몇 프로야 이거? 한 40%가 안 나오네요, 그죠? 지금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데가 CDU라고, 거기가 이제 메르켈 정당, 중도 우파 정당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밑에 AFD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좀 극우 퍼퓰리즘 정당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벌써 지지율이 2위까지 올라갔다는 건 꽤 위험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부 난민 정책, 환경 정책, 경제 정책 다 이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지금 AFD가 뭐 잘해서기보다는 정부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지금 표를 던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독일이 옛날에 한 20년대 말, 30년대 초반에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대공황 이런 거 와가지고 당시에 나치당과 공산당의 표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결국은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 큰 비극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네.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예. 그러게요. 지금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네. 가끔 뭐 스킨헤드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증오 범죄, 예, 네. 그 유색 인종들에 대한 예. 증오 범죄가 심심찮게 일어난다라는 뉴스를 본 기억들이 있어서 좀 뭐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저는 사실 오히려 반대로 유색인종들이 범죄를 훨씬 더 많이 일으킨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독일 내에서? 그렇죠. 소위 중동에서 온 난민들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굉장히 많죠. 2015년인가 이제 그때 넘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152만 명이 넘어왔는데 사실 독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또 옛날에 가슴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지식인이면 또 대놓고 그 말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사실 제가 그냥 1대1로 얘기해 보면은 중동과 아프리카인들을 사랑하는 독일인들은 본 적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하죠, 걔네들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독일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불만과 그 다음에 뭔가 자꾸 갈등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 사람들 중에서도 좀 서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쟤네들한테 많이 퍼주는 것 같다. 나도 이렇게 가난한데 왜 그렇죠. 나는 안 해주고 쟤네들 해주냐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AFD로 넘어가는 거죠. 어쨌건 지금 독일의 가장 큰 화두는 말씀하신 대로 좀 기후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어쨌건 우리가 자꾸 뭐 독일보다는 사실 EU 쪽에서 자꾸 뭔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어떤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지금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식의 규제랄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뭐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이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풍력, 태양광 있죠. 그것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쪽이 지금 EU에서 2035년 후에 생산이 안 된다나 뭐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35년인가 40년인가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기존의 내연기관차들. 네, 그렇죠. 그렇죠. 내연기관차를 2035년에 2040년 후에는 생산 못한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전 좀 없애버렸고, 석탄 발전소도 없앤다라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난방법인데요. 한마디로 독일 내에서 신규 신규 집 건물? 같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로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 집에도 히트 펌프 같은 거를 설치를 하면 그게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얘네들도 히트 펌프를 설치하고 그 보조금 받기 위해서 막 서류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히트 펌프라는 건 한국에서 좀 생소한데 이게 전기로 돌아가는 에너지 시스템인데 밖에서 그러니까 공기에서 열을 잡아가지고 그걸 난방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난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좀 너무 더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후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빠르게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EU 배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의욕은 큰데 속도는 늦는 이런 환경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독일이 늘 좀 속도가 느린 나라인데요. 그게 사실 뭐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꼼꼼하게 뭔가 완벽하게 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얘네들이 6개월 동안 토론을 합니다. 6개월 동안 토론을 한 다음에 솔루션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거 보면 답답해 미치죠. 한국어도 6시간 내에 다 끝나 있는데요. 그 토론이라는 게. 독일에서 학교 다니셨나요? 네,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까지 나왔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저 고등학교 동창들이 100명 가운데 60명이 모였다고
하신 게 다 독일 사람들이군요. 네, 사실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갔다 온 이유가 이제 그 동창회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주년인데 저희가 5학년부터 13학년까지 같은 학교에 다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전 학생, 우리 학급의 우리 학년의 학생이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다 잘 압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60명이 왔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온 거죠. 네. 그렇군요. 아, 그래서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얘네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주식에는 관심이 정말 1도 없었고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정말 그 걔네들 중에 부자들도 많거든요. 저보다 이제 훨씬 부자, 뭐 수백억, 수천억 부자들이 좀 있거든요. 얘네들도 주식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럼 어떻게 그 돈을 벌었어요? 일단 그 유산을 받은 게 꽤 많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확실하고요. 금수저. 예, 그렇죠. 금수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냥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다 그냥 부동산 쪽만 거의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제 금수저 친구들이 좀 많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기업을 물려주고, 네, 그리고 7년 동안 그 직원 수를 유지할 수 있으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몇백 년 동안 대대손손 그 기업이 물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부동산을 살 때도 기후변화를 좀 슬슬 고려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칸디나비아에 땅을 산다든지 농지 이런 거. 왜냐면 이게 그 기후변화가 심화돼가지고 식량 생산이 어렵다 하면 농지가 굉장히 오를 것이고, 그 스칸디나비아 같은 데는 온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살기가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스위스에 살고 있으면서 프랑스의 별장을 사는데 좀 고지에 살 것이다. 왜냐면 그래야지 기후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래서 더웠던 곳이 추워질 수 있고 추웠던 곳이 더워질 수 있고 이렇게 뭔가 변화되는 환경 내에서 살기 좋게 변화가 되는 곳에 부동산을 매수한다. 그렇죠. 이제 더워진 곳이 추워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이제 반대죠. 추운 곳이 이제 더워지는 경우는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를 보면서 그래도 그 내 자산의 5%, 10%, 20%는 이 그 기후 변화 해취로 이제 뭐를 해야겠다. 예를 들면 진짜 좀 해외에 좀 좋아질 곳에 부동산을 산다든지 뭐 이런 거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기후 변화가 정말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고,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이 자산시장의 변화도 분명히 있긴 하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관련 기술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말 뜬금없이 그 농지의 가격이 치솟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예. 알겠습니다.